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 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한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 세계적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4.19% 빠졌습니다. 1950선으로 밀렸는데 세계 증시 하락폭을 감안하면 선방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어치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하루 매도폭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산유국들의 감산에 실패했습니다. 국제유가가 30%가 넘게 장중 폭락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석유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사우디와 러시아 간 감산 합의가 깨졌습니다. 서로 등산하겠다라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해산 브렌트유 지난 주말 배럴당 45달러에서 31달러대로 3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이 낙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최대의 낙폭입니다. 유가가 폭락하니까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습니다. 도쿄 증시가 5% 넘게 빠졌고요. 중국과 홍콩 증시가 3에서 4% 하락했습니다. 외환시장도 출렁거렸는데요. 신흥국 통화가치가 동반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1원 넘게 급등하면서 1,200원 선을 돌파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이 3년물 국채금리는 1% 아래로 떨어져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하자마자 7% 넘게 폭락하면서 뉴욕 증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는 개장 초보다 낙폭을 더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013포인트, 7.79%가 폭락한 23,800선대로 밀려났고요. 나스닥이 7.29%, S&P 500 지수가 7.6% 각각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개장 후 약 4분 만에 7%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지수가 7% 넘게 폭락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15분간 중단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크라는 건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수매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후에 낙폭을 줄이다가 오히려 장 마감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진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2008년과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이고요. 유럽 증시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독일 증시가 7.94%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증시가 7에서 8%, 이탈리아 증시는 무려 11% 넘게 대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11년 만에 이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선물거래 중단이 사실은 2016년 당시보다 5% 폭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긴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공매도가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몫입니다. 개인 비중은 거의 1% 남짓도 안 되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폭락상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축이 되고 있는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코로나 여파로 어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이 코스피, 코스닥에선 8천억 원, 9천억 원 가까이 공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개인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보다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결과가 윤곽을 지금 나타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 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각각 한 곳씩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면세계 빅스로 불리는 업체 가운데 신세계가 유일하게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치열한 구역은 이 패션과 기타 사업을 하는 이 DF7 구역이었는데요. 이 입찰에서는 빅4 4개 회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현대백화점이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 면세점을 밀어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인천공항 진출을 위해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 우선 협상 대상들이 지정된 업체들은 관세청이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권 획득 여부가 결정되고요. 이번에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면 5년 동안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고 평가 기준에 충족이 되면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맞는 것 같아요. 10년이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얼마 좋아.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팽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성입니다. 합시다. 아주 팽수. 그리고 옆에서 군시렁군시렁 겁니다. 김태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본인도 뭐 하나 해줄게요, 내가. 그래, 뭐 하나 찍자. 해요. 팽수는 캐릭터. 저쪽에서 하니까 본인은 뭐 해드릴까요? 캐릭터 하나. 저요? 응. 솔직히 원하는 걸로 해봐요. 저요? 네. 나 예전에 저한테 투더리 스모프라고 얘기 듣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투더리 스머프? 투더리 괜찮다. 딱 맞다. 똘똘이 스모프는 낫지 않나? 그래 좋아요. 똘똘이 투더리보다 스머프. 똘똘한 게 낫지. 그래 좋아요. 근데 안 왔어. 맞아. 지금 이거 저희 세대가 들으시니까. 그럼요. 똑같이 얄밉지만 어쨌든, 똘똘이 스머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요. 저는. 네, 스머프 김태현에서 나오셨습니다. 뭘 인사 스머프- 다시 해요, 빨리. 나 지금 파란색 별로 지금 공천인데 뭘 팔아? 해피핑크도 하기 바쁜데 뭘 지금 파란색 그럼 좋아요. 핑크 스머프 김태현에서 함께 핑크. 하시죠. 안 해요, 스머프.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납니다. 저는 이 공천이 막천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경쟁자 천혜기와 김용호 위원장의 사감이 겹쳐 저를 궁지에 몰아넣는 막천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 공천은 원천 무효입니다. 저는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지금은 탈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막천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이 아니라 막천이다.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300만 당원들을 등질 수 없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절규하듯이 한 말입니다. 오늘은요. 공천 칼바람 지금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를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공천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이 왜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을까요? 이거는 스모퍼 김태현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스모퍼는 난 싫다. 근데 어쨌든 글쎄 뭐 겉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험지 차출론 뭐 이런 얘기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다른 중진들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중진 헌집 차출론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본인의 옛 지역구인 동대문을에 이제 출마하라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거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컷오프 된 거 아니겠어요? 동대문에 지금 이혜원 의원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도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수도권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갈 수 있는 게 뭐 예전 지역의 동대문이니 그게 이제 명분이 있죠. 떨어지고 나갔으니까. 동대문 원래 송파는 처음 시작할 때 송파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동대문을에서 지금 민병두 의원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이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 거 옛 지역을 찾아가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거부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태호 전 지사도 그렇고. 많은 이제 중진들이 컷오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아남은 중진들은 이제 뭐 수도권 출마하는 중진들이 있고 예를 들어 김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 양산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고향 창녕, 밀양 창녕 그건 사실 좀 명분이 없거든요. 밀양 창녕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김발 꽂으면 될 수 있는 데니까. 그런데 양산은 좀 달라요. 왜냐면 양산은 어찌됐든 간에 그 경남 중에서도 동부 해안가 경남이기 때문에 이 내륙 쪽이랑은 조금 정서가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상대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살아 돌아왔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거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전체 PK 선거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미래통합당이 이겨야 되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홍준표 전 대표 붙여서 잠재적 경쟁자인 대선 경쟁자인 김두관 전 지사를 꺾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을 탈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물론 지금 아마 흐름으로 봐서는 나동현 전 양산시장에 가겠지만 뭐 양산시장이 사실 지자체 장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상대가 김두관 전 지사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저는 홍준표 전 대표를 거기다가 붙이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봐, 개인적으로. 근데 왜 안 해줬을까요?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 수도권 헌집 차출론에 대한 이제 큰 대의 명분. 그걸 좀 어기기가 힘들었겠죠. 차출론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홍준표 전 지사와 김태호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천은 결국은 현실적 가능성도 보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통합당의 권력 특히 이제 정권 교체와 관련된 연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대권 구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한국당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지사가 살아 돌아왔을 때의 이 미래통합당 안에서의 권력 관계, 이 헤게모니 싸움이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죠. 너 살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유일하게 한마디 했다면 이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김두관, 김태호, 홍준표 몇 사람에 대한 이것만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 위원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미래의 대권을 놓고 벌이는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면데 어쨌든 간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김태호 후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준표 후보죠. 이제 후보라고 합시다. 후보가 고향에 나가겠다 했을 때 그러지 말아라.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양산 나가겠다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절반의 승리다 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럼 홍준표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양산에
갈 수 있나 보다 그게 했는데. 근데 실제 그 나동현 지금 이게 나동현이라고 이제 어찌됐든 양산 전 시장을 네. 했던 분이 네. 홍 대표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했다는 거 아니고 이렇게 호소를 원래는 안 와주시라. 그러기로 했다면서요. 네, 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밀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상당히 합리성을 가진 어떤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두관이라는 여당의 가장 차기 대선 주자급 사람이 일단 경남을 책임지러 온 거거든요. 이 PK 지역의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선을 막아서 내가 이 PK 선거를 이게 승리로 이끌겠다라는 상당히 명분 있는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태클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결국은 홍준표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당안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군요. 저 얘기에 대해서 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니면 속마음을 우리가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관측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요. 너무 무식하게 질문했죠, 제가.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러잖아요. MB 때 국회의장 할 때 내가 원내대표한테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당 원내대표하고 여당 출신 국회의장에 은근히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의 캐릭터를 보시면 그 대선 후보급이나 국회의장급 지도부급 정치인들이랑 별로 사이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캐릭터 자체가 워낙 강하고 개파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그 대선 후보 미리 황교안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 저는 그것도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전 대표를 양산에 보내는 게 맞다고 본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근데 잠깐만요. 김영호 공관위원장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뭐 잠재적 대선 후보라고 치더라도 아니, 굳이 망칠 필요가 있어요? 뭐 자기가 그러니까 대선 나가는 그거는 것도 아닌데.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뭔가의 모종의 공모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관위원장하고 당대표가 공관위원 임명할 때뭐 정권을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심점심이라든지 좀 물밑적인 얘기는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 홍준표 전 대표를 양산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 뭐였냐면 당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올라오는 한 사람을 당의 후보로 내보내서 정권을 탈환하는 게 맞아요. 네. 누구 하나가 지금부터 총선 이후에 누구 하나가 넘버원 떠서 2년 동안 쉽게 가다가는요. 대선 그냥 집니다. 누가 그랬냐? 이회창 전 총재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네. 잠재적 대선 후보들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에 큰 역할을 부여해서 살리는 게 맞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을 낙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아주 그러니까 자, 김영호 그런데, 위원장이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셔야 돼요. 좀 크게 봐야 된다. 그렇죠. 약간 소인배스럽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가 양산을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네. 여기도 험지일 수 있다. 네. 그리고 김두관을 막는 게 상당히 PK에서는 중요하다. 그럼 누가 그렇죠. 가냐? 중요하죠. 그럼 지금 거론되고 있는 3인의 경선자들이 과연 그만한 급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마 아차했을 거예요. 김영호 위원장이나 황교안 전 대표가 아차했을 황교안 거예요. 대표 아니에요 지금? 네, 대표가 네. 아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못 나가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못 나가게 하려고.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동대문 의뢰 나가도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수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민병두 의원이 지금 컷오프 됐다라고 한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미 동대문 의원은 물 건너 간 거고. 물 건너 간 거예요? 결국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두 가지예요.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느냐, 한다고 하면 어디를 가느냐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팅을 하라고 하면 저는 대구 쪽에 무소속 출마 쪽으로 저는. 그 얘기는 진짜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어제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무슨 얘기? 지금은 내가 300만 당원이 눈에 밟혀서 못 나간다. 네. 지금 이 순간은. 네. 근데 황교안 대표한테 공을 넘겼어요. 막천이고 이거는 사천도 아니라 막천인데 당신의 당대표는 정리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관위에서 올라온 거는요. 형식상 당대표가 사인을 해야 통과해요. 그걸 안 했던 게 2016년에 김무성 당시 대표의 집세되고 아시아 사건이 그거거든요.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안 하죠,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아까 네. 이제 김영선 평론가 얘기했던 그런 흐름들도 있고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의 어떤 디테일한 공천에 대해서 입김을 불어넣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속된 말로 본인의 사람들도 못 챙겨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다 날라가거든요. 현역연 네. 빼고 원외에 있는 소위 말해서 황교안 키즈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 다 날라간다고요. 이 상황에서 뭐 김용우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홍준표 대표 살려줍시다. 이거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를 살려주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살려줍시다는 말이 안 되는 분위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걸 모를까? 홍준표 전 대표가? 알죠. 알겠죠. 알매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내가 명분을 시간 쌓는 명분을 쌓고 네, 무소속 분위기를 좀 출마하겠다. 보겠다? 근데 왜 대구냐? 양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산은 지금 무소속 나가면 표가 갈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타격은 위험하죠. 위험하거든요. 본인도 당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또 이제 요거 부활이 안 넘겠죠. 돼요. 예. 근데 대구는 지금 분위기상 표가 갈려서 설사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나가서 낙선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분위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이후에 본인이 진짜 당 선거를 망쳤다는 비난은 좀 피할 수 있으니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대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선거에 대선으로 나왔던 분들의 이제 행보를 보면 이제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하고 지금 이제 비례당으로 이제 전락된 바꾼 거고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불출마를 하는 거고 근데 홍준표 전 후보만 지금 유일하게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당의 전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네. 결국은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이제 부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모두의 이게 했던 이야기에서도 보면 300만 당원에 이제 호소하고 내가 이제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명분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무소속을 감행할 수 있을까,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켜봐야겠는데 그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정치를 해왔던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대구 얘기했는데 대구는 본인의 어떤 연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고양 출마나 양산 출마 전에 얘기했던 게 대구 출마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현역 의원들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의 층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공천 지역이 이제 TK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균열을 파고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또 당 대표까지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금방 나가긴 어려우니까 명분을 쌓는다고 치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이제 무소속 출마 그냥 선언을 가볍게 했죠, 이분은. 그렇죠. 그러면은 될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이분은? 그건 고향 고창이죠, 거창이고 고창. 저는 김태호 전 지사가 무난하게 되고 당으로 복귀할 거다. 다시 복귀한다? 네.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될 거를 왜 공천을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당대표급 인사들 험지 차출론이라는 그 큰 대의 명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두 사람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공간에는 전체 그림이 TK, PK에 다른 중진들 물갈이가 힘들다고 봤을 거예요. 한두 사람 예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건데 한두 사람 이래서 예외 저래서 예외하면 전체 그림이 흐트러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살려주면 둘 살려달라고 셋 살려달라고 이럴 건데 더군다나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이라는 지역 밭과 시 상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상대는 김두관이라는 이 대의 명분 때문에 그나마 좀 고려 여지가 있었는데 김태호 전 지사의 거창은 네. 김태호 전 지사의 건 진짜 고향에 군수까지 지냈고 정치적 그러니까 본고지고 그건 너무 좀 지역 자체가 서부 경남, 내륙 경남 속된 말로 그거는 그냥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먹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 거기다 내보내는 거는 그 명분이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우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무리할게. 핵심적인 본질적 지역인 PK나 TK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 정치인의 살아 돌아옴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지금 부진긴 같아요. 네. 홍준표, 김태호 두 사람을 일종의 핀셋처럼 딱 지정해갖고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괴롭힌다? 보면 예. 괴롭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작은 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너무 이제 괴롭히고 일종의 이렇게 타겟을 삼으면서 오히려 키워준 게 아닌가, 성장시켜버린 게 아닌가. 그냥 고향에서 마지막을 보낼 그냥 그런 저런 아주 작은 대의보다는 자기의 작은 소위를 쫓고 자기의 어떤 개인의 영달만 찍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정동영 사실 전 후보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으로 올라났던 정동영 후보가 고향으로 가면서 이제 뭐 별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었는데 항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동영. 실제 존재감이 없잖아요. 이제 네. 실제로 그랬고 이제 수도권에서 막 도전하시다가 마지막에 고향으로 가셔서 지금 이제 의원하시고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건드리면서 이걸 되게 키워져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굳이 뭐 이분들을 대선급 주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두 분을? 그러니까 대국적으로 정치를 안 하시는 거죠. 아, 두 분이 약간 소스러워서?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나 네. 김용호 위원장이 네. 조금 대국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동의하십니까? 아까 좀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건데 예. 자유한국당 이번에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가장 핵심은 TKP의 물갈이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잘한다는 소리도 많아요. 물갈이 대거했잖아요. 그거에 근데 이제 대해서 그 시간이 새로 얼마나 들어온 있을지. 물이 새로 들어온 물이 새로운 물이냐라가 문제죠. 아, 물갈이는 했는데 옛날 물이에요? 탁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니까 이쪽 얘기를 주장이 바뀌었는데 네. 물갈이 얘기 좀 잠깐 해봐요. 네, 왜냐면 왜 김태호, 홍준표 이 두 사람을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냐 우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 물갈인데 민주당보다 나아요. 저기는 가는 게 없어. 얼마 전에 보면 수도권에 있는 친문 핵심들이랑 586 이제 학생운동 했던 분들 그대로 공천 다 받았잖아요 지금. 소위 친문이라고 불리는 분들. 다 받았지. 그리고 네. 뭐 되게 이제 물갈이라고 하면 걸려 핵심들이 물갈이 되거든요. 현 정권부터 하면 친문 핵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586 핵심 이런 사람들이 물갈이가 돼. 우와 물갈이 됐네 이러는 거지. 네. 뭐 비문들 뭐 한 10명 뭐 물갈이 되면 그 뭐 물갈이에요? 대부분 지금 다 현역 의원들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컷오프 된 사람들 뭐 거의 다 비문입니다. 친문 없어요. 그 얘기가 나오죠. 아예 그냥 민주당 물갈이 아예 안 했어. 그러니까 평가할 수가 없어. 아예 안 했고. 일단 비문은 쳐냈다고 보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비문. 그러니까 그건 물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갈이가 아니에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물갈이하지 언저리 있는 사람 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미래통합당은 특히 TK, PK에서 물갈이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빼는 건 잘했는데 네. 새로 들어온 분들에 대한 평가는 좀 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랬죠. 현 의원을 빼고 전 의원이 들어오면 그게 물갈이냐라는 그렇죠. 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사람 뭔데 여길 받았지? 그러니까 그래도 전 의원은 정치적 역량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경험도 있고. 근데 신인이라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 인지도가 좀 없죠. 이 뭐야? 여기를 누구지? 이런 그렇죠.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개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 지분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 현실적 명분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다만 네.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당이 굴러감에 있어서 이 사람을 통합 지분이라고 해서 챙겨줬을 때 과연 당에 무엇을 기여할겠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서 희생되는 건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인데 제가 기존 당협위원장 왜 얘기하냐면 네. 지금의 기존 당협위원장들은요. 탄핵 이후에 온갖 수모를 견뎌가면서 지역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모르고 우리 셋 다 모르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랑 배려 없이 근데 우리도 욕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많이 먹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이제 한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제 전략공천들이 있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 전략공천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면 속은 쓰려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들이 꽤 있다. 예를 들면 안철수계에 대한 이제 배려 나옵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그냥 같이 당대다 합당해서 쫙 들어왔으면 얘기는 달라요. 안철수란 인물이 있으니까. 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백기통화 형태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거기서 들어온 분들을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라 이유하면 그렇게까지 챙겨줘야 되나? 속된 말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전국적 지명도나 의정 활동에서 크나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직접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미래통합당의 보수의 가치를 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저는 모릅니다.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더 김순례. 있어요. 예. 소위 말하는 이현주 의원의 전진 단계. 네. 이건 뭐죠?
좋아하나 보죠. 좋아하나 보죠. 네,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통합의 하고. 상징. 자, 통합의 상징이고. 자, 최근에 김순례 의원, 그리고 민경욱 의원, 그렇게 황 대표 뒤에서 열심히 황 대표를 도왔던 민경욱 의원 컷오프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박순자 의원은 또 안산에 단수 공천되기도 했고요. 또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 관련해서 막말했던 그분은 또 경선 자격을 줬어요. 원래 안 준다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용호 위원장의 공천이 여러 가지 이제 물갈이에 이제 객관적 수치는 높았을 수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의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다? 예를 들면 물을 갈았어요. 이게 네. 헛물이 가고 새 물이 들어왔는데 그 새 물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지역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와서 불출마하고 나서 서울에 와서 다시 서울 지역구, 수도권 네.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해요. 뭐 김재원 의원이라든가 뭐 이혜원 의원도 예를 들면 본인 지역구는 서초인데 다시 이제 동대문에 경선을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이종구 의원도 강남 지역구에 있는데 광주로 가고. 뭐 이제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이 마치 불출마 선언한 현직 의원의 하차장처럼 돼버린 이런 형태라든가 네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막말 의원을 예를 들면 컷오프 시킨다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비슷한 류의 또 비례성으로 보면 다른 사람은 또 공천이나 경선을 시켜주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진석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네. 단수 공천됐죠. 메시지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 지금. 그래요? 메시지가 없대요, 근데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막말 정치인에 대해서 공천에서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하겠다는 건 큰 건 맞아요. 다만 개개인 이제 지역구에 좀 사정을 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막말전 10명인데 10명 다 날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개개인의 개개 지역구 사정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순례 의원은 날렸는데 차명진 의원은 왜 안 날렸냐. 그냥 네. 잘못됐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뭐 당선 왜냐면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제가 그것까지 지금 공청 자료까지 본 건 아니지만 네. 김순례 의원이 했던 지역은 비례요, 비례. 김순례 아니, 의원. 신청했던 지역은 신청 지역. 분당 을일 겁니다 아마. 네. 지금 미래한국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지역구일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지난 선거 때 민주당 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건 미래통합당이 전통적인 강세 당선이죠.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역구 사정이 좀 나아요. 네. 그러니까 김순례 의원의 비례대표는 넣지 않고 거기는 비례대표니까 지역 기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청년 공천했을 거예요. 그게 맞다고 본 거고 차명진 의원의 부천 소사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사실은 좀 험지입니다. 그리고 차명진 의원이 오래 닦아왔던 곳이에요. 차명진 의원을 뺐을 때 새로 저기서 지역을 할 만한 끌고 나갈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도 좀 본 거죠. 예를 들면. 차명지 언니 디테일하게. 저보고 좀 도와달라 그러던데요. 경선에서 이기고 나면. 아 그래요? 예. 어찌됐건 간에. 이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내가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 악연은 아닌 악연이 좀 있으시지 않나? 전 악연이 인연인지 아니라 전 악연인지? 좋아합니다. 원래 예, 차명진 어쨌든. 의원은. 예. 어쨌든 저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왜요? 그런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거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좀 봐야 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건 예, 아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원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46명 전원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구시에서 이 임대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신천지 교인에게 입주 특혜를 준 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연립주택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들도 역시 다 신천지 집단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천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신천지를 믿는 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 지금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요. 신천지의 집단 거주 상황을 잘 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6년간 대구 다대오 지파에서 활동하면서 전도 교관을 맡았던 김충일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대오 신천지 교회에서 전도 교관으로 활동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대오는 뭐고 전도 교관은 뭡니까? 그 신천지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역을 12개로 나눠놨어요. 그렇죠. 12개 네. 지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지역이 다대오 지파라는 곳이고 제가 그 지역의 포항 지역에서 전도 교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언제 들어가셨다가 가서 전도 교관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신천지 사람을 처음 만났던 거는 2004년 12월에 수능 시험을 2004년. 마치고 나서 처음 접했고 네.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안에서 물론 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하고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게 복음방 교관이고 편의상 전도 교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 교관은 포항 지역에서 그 청년 포교 담당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도 교육 훈련 같은 거 담당하고 모임 담당하고 전도 업무 자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나와가지고 과거 저와 같은 사람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능 마치자마자 곧바로 신천지에 포섭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저희 친형이 저랑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희 형이 그때쯤에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형님도 빠졌어요. 네네, 친형이. 그래서 친형이 빠지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생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마침 같은 대학에 온다 그러니까 학교 선배를 미리 소개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학교 선배를 미리 소개받아서 그 선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나요? 근데 무작정 성경 공부하자고 하진 않죠. 그건 아주 옛날에 했었던 방법이고 성경 네. 공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세분하게 이렇게 좀 구체화된 단계를 거쳐가서 성경 공부로 유도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미리 두고 열심히 네네. 공을 들인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단 상담소에서 저도 상담을 받고 신천지의 모순과 실체를 알게 돼서 나오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당시 신천지에서 이단 상담하는 목사를 테러하라 이런 지령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지금 제가 일하는 이단 상담소 같은 곳에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에서 탈퇴하게 되거든요.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게 돼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면은 그냥 숫자만 줄어드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러 다니고 신천지의 모순을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원수같이 여기고 상담소에 못 가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킬 때는 이단 상담하는 목사를 이렇게 테러를 하게 되면은 겁을 먹어서 이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더라도 적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못할 거니까 그 법적인 처벌을 각오하고 신천지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테러라는 게 진짜 테러를 말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거를? 때리고 폭행하는 걸 그럼 그렇게 말하죠. 하셨어요? 시도를 하다가 감사하게도 다 실패해가지고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는 이만희 총회장이 네. 신천지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막 욕설을 하고 막 폭행하려고 하고 그랬다는 녹취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럼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가려는 사람한테 흔하게 나타난 일은 아니고요.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이만희랑 매우 가까이 있었던 사람, 신천지의 실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의 해가 되고 실체를 폭로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만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거나 겁을 주는 이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갈 때는 굉장히 물고 늘어지고 못 나가게 회유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은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좀 전에 형님이 원래 신천지 교도여서 본인을 그렇게 같이 신천지에 끌어들였다 얘기하셨는데 형님도 그러면 지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형님은 아직도 신천지입니까? 나올 땐 같이 나와서 지금 형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요.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입주민 140명 정도 중에서 94명이 신천지 신자였고 또 그중에 확진받은 46명이 전부 다 신천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천지는 집단으로 모여 사는 장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집합 본부든지 아니면 지교회든지 간에 집단 거주하는 장소가 있어요. 교회 내부에도. 내부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종일 활동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종일 활동자라고 부르고 또 특전대들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요. 특전대는 뭐고 종일활동자는 뭡니까? 종일 활동자는 신천지에서 활동비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자신의 직업 없이 신천지 전도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특전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전도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지역에 파송을 하면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오고 필요에 따라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투입시키는 이런 그룹이 특전대라고 보시면 되고 종일 활동자는 그 교회에서 전도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활동하도록 만든 사람들을 종일 활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 네, 모여 사는 곳이 있고 그것 이외에 이제 가출한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신천지에서 지원을 일정 기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는 월세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 사람한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도록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 집단으로 살게 하려면 어떤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연립이면 연립,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방도 많아야 되는 네네네. 거고. 그런 데를 어떻게 물색을 해서 어떻게 집단으로 살게 합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신천지에서 알선을 조금 해주는 거죠. 알선이요? 네, 아무래도 좀 원룸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신천지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살도록 하기 용이한 곳이죠. 왜요? 저렴하니까요. 월세가 저렴하고 또 이제 입주 자격도 또 청년들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기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곳이고 85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진 곳이고 원래는 만 33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그 공단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처음엔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니까 오히려 신천지 신도인 사람들이 아름아름 한 명 한 명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런 거주 형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신천지에서는 집단 거주 지역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소개를 했을 수도 있고 교회 차원에서 조금 그런 장소를 알아봐가지고 알선을 해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좋고 교회에서 위치도 가깝고 하니까 이쪽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면은 신천지에서 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름만 넣어가지고 근로자로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증명 관련된 서류 같은 것들을 떼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마치 그 회사에 재직한 사람인 것처럼. 네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거주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생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계속 모여서 뭔가 하기가 좀 쉬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이제 집단 거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약간 좀 감시를 하는. 감시를 해요. 네,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함부로 좀 개인 행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군대 내무반보다도 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 특성상 보통 이제 집에다가 얘기를 못하고 부모님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 타겟 대상이 됐던 20대 초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출을 일반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출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반대를 하면 신천지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신천지 입장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출을 시켜야 신천지 입장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집에 붙어 있다 보면은 어떻게든 조금 회유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이단 상담소 같은 곳에 데려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 입장에서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써먹을 사람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막고 신천지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가출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가출을 시켰는데 신천지에서 집단 거주하는 신천지 교회로 데려와 버리면 예. 부모님들이 신천지에서 사주에서 가출했다라고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신천지 교회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성 쉼터라든지
혹은 이런 장소들을 알선만 해줘서 본인들이 구해서 거기서 집단 거주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가 돈이 없으면 돈을 벌 때까지는 월세를 지원을 해주겠다. 네네. 그러면서 여기 이 장소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출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살게 되고 물론 그중엔 전부 다 가출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 자취를 한다거나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또 위장을 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군요. 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위한 것이죠. 그 부모님과 관계를 단절을 하고. 그러니까 쉼터란 이름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렇죠. 우리들이 아닌 일반적인 쉼터인 줄 쉼터에 알고 가는 아니에요. 것은 위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특혜도 준다는데 예컨대 뭐 교수님 중에 신천지 교수가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부러워요? 네. 저희 대학에는 교수님 중에 신천지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중에 신천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그 대학에 다니는 신천지 학생들이 전부 다 그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과제를 제출하고 활동하지 않더라도 교수님이 좋은 학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포교 활동하느라 바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교수님이 자신도 신천지니까 상황들을 이해하고 조금 상황을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학생들은 수업을 잘 안 듣거나 뭐 레포트가 조금 부실해도 A+를 준다던가 이런 그렇죠, 특혜 준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한데요. 자, 그리고요.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달 19일인데 10명 이상씩 네. 확진 판정 받았어요. 근데 역학조사는 나중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네네.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혹시 아세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죠. 단정할 수는 조심스러운 없겠죠. 부분이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불거지고 있냐면 그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5년, 상이요? 예. 5년 동안 한 여러 기관에서 438회를 받았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많이 받았을 땐 1년에 100회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표창 중에 하나가 2017년에 현재 대구 시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이 있습니다. 대구 네.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받은 표창 네. 중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게 상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의 상들이 돈을 주고 받는 상들이에요. 봉사단인데도 봉사는 안 하고 돈 주고 받아요? 봉사도 하죠. 실적도 있고. 실제로 실적도 있고 로비를 한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돈을 써서 주로 상 같은 것들을 자랑거리로 많이 끌어모으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대구시랑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일단은 신천지가 과거부터 정치권이랑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로비를 한다거나 과거엔 어떤 시도로도 했었냐면 그때 과천 시민이 한 14만 명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신천지 사람 7만여 명을 과천으로 다 전입신고를 시켜가지고 전입을 시켜버려요? 네, 전입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시장을 신천지 사람으로 당선시키자. 이런 검토가 실제로 진지하게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신천지가 실제로 23만여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는 맘만 먹으면 정치인을 투표를 통해서 당선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이런 정도의 관심이 있을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계속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여러 정치권에서 인사들이 와서 현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축전이라든지 축하 인사를 건네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이랑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특정 후보를 뽑아라라고 설교 시간에 직접 얘기를 해서 저도 이만희 씨가 찍으라고 하는 사람을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당선됐나요? 당선됐죠. 예. 아, 그래요? 과거에. 그러면 정치인들이 진짜 연루돼 있다. 연루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럼요. 예. 말은 못하지만. 네, 말을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도 정치권과 연루되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대구에 있는 정치 인사들 중에서 혹은 고위 공무원 중에서 신천지와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신천지의 생리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 신천지 사람들이 워낙에 조금 지금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의 어느 곳에나 신천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검사, 변호사들, 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검사도 있습니까? 검사 있었죠. 경찰도 있고? 경찰 당연히 있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활동들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데 시청 공무원에도 분명히 신천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만약에 공무원에도. 그 사람이 만약에 고위 공무원이라면 신천지를 도와주는 활동들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군요. 한 네. 30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120억을 갑작스럽게 기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구에서만 100억을 만들었다는데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는 큰 돈이 아니죠, 신천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에요? 네, 신천지에서 그 회계보고가 되는 돈이 있고 안 되는 돈이 있어요. 네. 네, 신도들은 자신들은 회계보고가 투명히 다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네. 주정헌금이나 11조라든지 아니면 집화나 지교의 건축헌금 같은 것 정도는 해주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기념품을 판매하고 총회 건축 헌금 같은 경우는 회계보고가 안 되고 숨겨져 있는 돈이거든요. 비자금처럼 은닉하는 거죠.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그 돈은 제가 과거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최소치로 잡더라도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5천억에서 6천억이요? 드러나지 않은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다대오 지파 전도교관이었던 현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김충일 전도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